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저를 기조강연자로 불러주신 것 같아서 평소에 제 생각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의 전 국민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음직한 장면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다들 만감이 교차하셨죠. 나라가 실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저렇게 난감한 경우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저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네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 제시할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원래 비즈니스맨으로 출발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겠는데,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어떤 협상이든 가능한데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줄 게 없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죠? 세계 10위권 정도에 이른 우리의 경제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요즘에는 핵 우산 얘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력, 다시 말해서 반도체라든가 조선산업이라든가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이 기술력을 어떻게 상호간에 잘 공유를 해서 한미 동맹의 바탕을 이루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미천이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생각을 곰곰해 보니까 지정학적인 미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역발상을 해보면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좋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과연 트럼프 신행정부와 어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협상과 협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이 핵 잠재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이민영 교수께서 이런 아주 인사이트를 주시는 표현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한마디로 이제 외교적인, 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내숭 떨면서 포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국제관계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얻는다, 힘이 없으면 먹힌다 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히 통용이 되는데, 바로 그런 민낯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아주 이걸 한면에 썼더라고요. EU가 드디어 트럼프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 1,000억 불 정도, 1,200조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1,200, 한 7, 80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쓰겠다. 드디어 EU 각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에게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죠? 한국은 돈이 많다. 의역을 해서, 좋게 표현해서 돈이 많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소국일 때 가졌던 그런 마인드를 이제 버려라, 그런 따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을 그동안 굉장히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늘 미국은 우리 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각별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부담해도 미국이 더 부담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전문가들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린 양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질적인 국력에 맞는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하기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바라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 정도로 위상이 변화한 이상 우리도 우리가 부담할 거는 당연히 부담할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조 한 5천억 정도로 작년 10월 달에 한미 간에 협의가 됐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1조 5천억에서 한 10조 5천억 사이 정도 어느 선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좀 더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를 주기적으로 치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계속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정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국의 신정부 출범 직후에 지금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점이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인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자부를 해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로서 유리한 지혜로운 협상이 될 것이냐. 그동안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왔고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대미 투자 역시 정말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서 관세 문제는 물론이고 대미 투자도 지난 바이든 정부 때 한 3년 동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한 나라일 것이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미국 정부에 트럼프 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으니 트럼프 정부에도 트럼프 대통령께도 뭔가 스스로 미국 국민들께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해야 비로소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협상이라는 게 뭐냐. 머니머신인 대한민국이 줄 거는 주자 이제. 우리가 돈이 없진 않다. 최대한 협상을 해서 낮춰야 하겠지만 줄 것은 주자. 다만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외에 대미 투자라든가 관세라든가 방위비는 분담하겠다. 이런 실리적인 거래적인 협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 자강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협상 카드화할 것인가 한번 보죠. 이게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발간했던 책입니다.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세 가지 저출산 문제로부터 줄어드는 인구 문제, 그다음에 지방 소멸, 그리고 북한 핵 이후에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기업과 기술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일찌감치 자체 핵개발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2019년에 나왔는데 2018년도에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정몽준 대표님 이후에 제가 바로 이어서 자체 핵개발론을 아마 가장 먼저 공론화했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께서도 4, 5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오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2017년, 18년쯤에 자체 핵개발론을 이야기하면 거의 미치광이 취급받았습니다. 외교나 핵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주장을 한다. 이런 이단화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런 내용에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강연을 아마 한 100번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전국을 돌면서.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부 강요나 혹은 뭐 국회의원이라도 배지를 달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관직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잠재력이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는 내 책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아직 그때는 뭐 2020년이 되면 뭐 북한의 핵미사일이 50기에서 100기 정도가 준비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포기시키려고 노력하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저는 중국이라고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중국이 더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 중국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된다. 제일 거부감이 큰 말은 뭘까? 대한민국이 자체 핵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북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히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저를 평가했었어요. 이 사람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 일은 미국이 용인하겠냐. 뭐 이런 류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떠들고 다녔었습니다. 당시는 그냥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이 책 쓰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독일의 슈미트 총리의 이중 결정 이론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소련이 동유럽에 SS-20 핵미사일이죠. 배치를 했어요. 유럽이 난리가 났죠. 저거 어떻게 소련으로 다시 가져가도록 해야 될 텐데 소련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독일 슈미트 총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핵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퍼싱2, 미국의 퍼싱2를 우리도 똑같은 숫자를 갖다 놓겠다. 소련이 SS-20을 퇴거시키면 우리도 미국으로 하여금 나토에 배치된 퍼싱2를 미국으로 철수시키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도 배치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버티다가 러시아가 결국 빼죠. SS-20을. 결국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독일의 슈미트 시상의 이중결정 이론인데요. 당시 제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핵개발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우리도 함께 비핵화한다고 하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북한을 핵개발의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저도 또 합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 이미 핵 잠재력 향상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책의 핵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서울시장이 됩니다. 2021년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체 핵 개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이치에 왔으니까요. 당시 제가 인용했던 우리 국민들의 핵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많이 찬성합니다.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상전벽해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중도로 표를 얻으려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세상에 민주당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드디어 핵 잠재력이 어떻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이른바 NCG를 창설합니다. 핵기획그룹을 창설을 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바로 어제부터 이제 열흘 동안 CNI를 처음으로 적용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CNI는 미국의 핵과 우리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잘 결합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CNI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이든 정부 때 시작됐던 NCG가 이제 CNI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첫 군사훈련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확장 억제와 핵 잠재력을 비교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에너지 안보와도 아주 직결이 됩니다. 특히나 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거는 unfair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본 수준은 돼야 되겠다.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를 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축 우라늄을 쌓아놓고 비축하고 있죠.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문가분들 글을 읽어보면 아이고 저거 협상 카드를 올려도 미국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야. 언감생신 미국이 절대 용인 안 할 카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오늘 아마 토론할 때 조비온 교수님이신가? 예. 아마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할 때는 분위기가 지금처럼 핵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너버스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이 얻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버스는 지나갔다. 핵 확산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미 행정부의 기조상 대한민국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용인해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그러면 줄 걸 주는데 왜 우리가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한 NPT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를 못하느냐. 당당히 요구해야 되겠다. 당당히 요구할지 살살 설득할지 그거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이고 재주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카드, 실력이 있습니다. 뭐냐? 경제력과 기술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기술력, 다시 말해서 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실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 한심하게도 원자력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윤석열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 정책을 다시 회복시켜 왔죠.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다. 특히 미국은 지금 AI로 전 세계를 석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그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AI에 대한 기술력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냉각 장치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면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가진 가장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과 SMR을 가지고 공조 체계를 만들게 되면 미국도 절실한 미국이 뭐 아무리 셰일가스가 많고 에너지가 풍부해도 에너지 가지고 AI를 승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절실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매우 뛰어난 SMR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미국도 활용하고 싶어 할 터인데 이것 역시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고준위 저농축 우라늄, 한류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미국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보나마나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도 연동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뭐 제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또 꺼낼 수 있다. 물론 미국에 우리한테 배치해 줄 전술핵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쉽지는 않대요. 미국이 적극적일 리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요구해 봄직하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놓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가 필요한데 이것 역시 우리가 그래 원한다면 방위비 우리가 많이 책정할 텐데 그 방위비 중에 상당 포션을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는 것도 옵션으로 쓸 수가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조선업 이것이 한미 동맹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이야기했다는 뉴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MRO라고 합니다. 이 선박을 유지,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협상 전략이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아까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 우리 성일정 국방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목표로 삼을 거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걸 분명히 해줬고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다시 또 제가 야인 시절에 주장했던 자치 핵무장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옵션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그 슈미트스상의 이중결정 이론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자체 핵무장했던 거 폐지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없애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핵 개발한다 그러면 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 반대하는 논리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장도 못합니까?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그리고 북한에게도 굉장한 인사이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의식하는 순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고요. NPT는 상대방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무리스러운 주장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오늘 제가 처음에 오늘 강연, 기조 강연의 제목을 자강 대한민국으로 붙여봤습니다. 동맹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력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줄 걸 주고 받을 걸 받으면 대등해지는 거죠. 대등한 동맹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강을 우리의 정책 비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